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1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맞지요? 일정 시점의 정보를 제공한다. 2번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맞는 말 같다, 그지요? 기업회계 기준에 이러한 문장이 있답니다. 그거를 소개해 주었네. 3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그지요?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 그러면 1, 2, 4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지, 그지? 4번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뭐 아니겠다, 그지요? 정답은 4번. 그래서 굳이 분석해 보면 재무상태표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그지? 그런데 4번 지문은 기업의 정보를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한테 정보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숫자로 표시가 된다, 그지요?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무 태도 뭐 이런 거는 굳이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1번이 좀 틀렸겠다, 그지요? 대체로는 어떻게 장사합니까?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파니까 선입선출법에 가깝게 물량 흐름이 돌아갈 건데, 그지? 후입선출법은 정반대로 가정하잖아, 그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나중에 구입한 거를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다 보니까 실제 물량 흐름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지문 같아. 2, 3, 4 확인합시다. 2번 기말 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 맞겠지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를 먼저 파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은 뭡니까? 가장 오래전에 예전에 구입했던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지? 3번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는 이익이 과소 계상되더라, 그지요? 물가가 점점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단가 결정 방법 공부했잖아.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공부했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이 제일 크게 기록되는 건 뭐였다고? 선입선출법이라고. 물건값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인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파니까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큰 금액이 기말 재고로 기록되더라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정반대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금액이 제일 작게 기록되는 방법이더라, 그지? 자, 그리고 기말 재고랑 자 이제 단기 순이익 비교해 보면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지? 단기 매입 플러스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라는 판매 가능 상품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 두 녀석이 나누어 먹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크면 매출 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는 비용이 작아지니까 기말 재고가 크면 결국 비용이 작아지니까 단기 순이익이 커진다라고 관계 정리할 수 있다, 그지? 기말 재고가 크면 단기 순이익도 커지구나. 선입선출법일 때 물가가 상승한다면 기말 재고랑 단기 순이익이 제일 컸고, 정반대 방법인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랑 당기순이익이 제일 작게 기록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었다. 맞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열심히 복습해 보았습니다. 4번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서 기말재고가 제일 작게 기록된다. 그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랑 기말재고가 제일 작게 기록되는 거가 후입선출법이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지문은 확실히 1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지요?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은 날이 아니다. 그지? 배당 받는 권리랑 금액이 확정되는 날, 즉 주주총회 결의일이 수익 인식 시기더라. 그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상품권을 판매하면 돈 들어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수익 인식하는 거 아니다. 그지? 우리가 구두 회사입니다. 구두 상품권을 팔았다고 돈 들어오지만 그거는 일단 선수급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놓고 우리는 언제 수익 기록합니까? 구두 티켓 들고 있는 고객이 우리 매장 와가지고 우리 매장에 있는 구두를 들고 가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상품권을 우리한테 줄 때 그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상품권 판매해서 돈 들어오는 날 수익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렸지. 3번 장기 할부 판매 가격을 기간별로 안분해서 수익 인식한다. 아니다. 그지? 장기 할부이든 단기 할부이든 우리가 물건을 넘겨주는 날, 인도하는 날 우리는 수익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3번도 틀렸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건설형 공사 계약,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한다. 그지요? 4번이 정답 되겠다.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맞는 말이다. 그지요? 2번.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 계정과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지요? 주식 배당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잠깐 기록했다가 그거 없애면서 결국은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기록한다. 그지? 그래서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가 기록되다 보니까 자본 총액이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회계 처리되는 계정 과목이 뭐다고? 자본금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자본금 계정 과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지? 그런데 자본금 계정이랑 자본 총액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정답은 2번이겠고 3, 4 마저 확인합니다. 3번. 자본은 주주의 납입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맞겠지요? 그죠? 자본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 플러스 시키고 배당 뽑아가는 거 빼고 오고 남은 게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걸 열심히 글로 설명해 본 거지. 4번. 현금으로 배당하면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그지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그게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익잉여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역이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1년 7월 12일에 주식회사 한세의 주식 10주를 주당 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해 말에 그
주식의 공정가치 주가가 주당 19,000원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 5월 9일에 그 주식 전부를 주당 21,000원에 팔았다. 됐지요? 주식 구입했다가 기말에 주가 좀 내려갔다가 그 다음 해에 주가 좀 오른 상태에서 팔아먹었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틀린 문장 찾는 문제네요. 바로 답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학습 차원에서 열심히 분개 한번 해가지고 정답 찾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자, 요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분류 할 때, 자, X1년 7월 12일 차변에 제목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을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지 뭐. 얼마? 10주 곱하기 2만원, 20만원이지. 대변. 현금으로 돈 준다고 가정할까? 현금 주고 유가증권 구입했습니다. 그 해 말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기분 나쁘다, 그지? 한 주당 1,000원씩 손해봤습니다. 10주니까 10,000원이지. 10,000원만큼 자산이 작아집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10,000원. 그지? 10,000원. 그리고 차변에는 기분 나쁘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 기록합니다. 10,000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BS라고 표시할까?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에서 10,000원 차감된 19만 원 되겠지. 그리고 X2년 5월 9일에 팔아먹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없어지겠지. 단기 매매 증권 19만 원 없어지고, 차변에 돈 들어오겠지. 뭐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하자. 21,000원 곱하기 10주 21만 원 돈 들어왔네. 그래서 이익 본 거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그지? 2만 원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단기 매매 증권 1대. 공간이 좀 빠듯하네. 공간 좀 아껴가지고 케이스 2. 케이스 2는 매도 가능 증권 1대입니다. 공간 절약 위해서 여기 적을게. 매도 가능 증권 1대. 자, X1년 7월 12일에는 똑같은 논리다, 그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X1년 12월 31일에는 주가가 10,000원 떨어졌습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00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00원 기록합니다. 다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표시해 보면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에는 19만 원 기록됩니다. 20만 원이었다가 10,000원만큼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평가 손실, 차변회계 처리된 거가 재무상태표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자본 항목이니까 차변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다, 그렇지?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의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9만 원은 차변이니까 그대로 오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지고 올 때는 플러스가 된다, 그지? 그래서 19만 원 플러스 만원 하면은 애당초 취득 원가인 20만 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 매도 가는 증권의 경우에는. 왜?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수익 비용 아니라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지?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팔아먹는다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기록됩니다. 19만 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지? 차변으로 해결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요 꼬리표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차변에 회계 처리됐던 거를 없애니까 대변에 기록한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자. 만원.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다고? 애당초 취득 원가인 20만 원만큼이 대변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21만 원. 그래서 차이를 분석하는데 뭐하고 비교한다고? 팔아먹으면서 돈 들어오는 21만 원이랑 뭘 비교한다고? 애당초 취득 원가인 20만 원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따진다 이겁니다. 처분 손익이 그럼 얼마 나옵니까? 처분 이익이네.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는데 얼마? 만 원이다 이거지. 요즘에서 차이가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처분 이익 따질 때 뭐하고 비교한다고? 팔아먹을 때 돈 들어오는 거랑 뭐랑 작년도부터 올해 2월 된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 19만 원 요거랑 비교해서 2만 원을 처분 이익으로 기록하는 반면 매도하는 증권은 팔아먹을 때 돈 들어오는 21만 원이랑 뭘 비교한다고? 애당초 취득 원가인 20만 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처분 이익이 22만 원이 아니고 만 원으로 기록되더라 이겁니다. 요게 결정적인 차이지, 그지? 요거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지. 자, 답 찾아봅시다. 틀린 말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X1년 기말 장부 금액이 20만 원이다. 틀렸네. 19만 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틀린 지문은 싱겁게도 1번이 되네. 정답은 1번. 너무 싱겁다, 그지?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까다롭게 이제 조금 지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분석해야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습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분석해 본 겁니다. 이 문제는 약간 싱거웠던 문제네. 정답은 1번. 자, 2, 3, 4 확인합니다. 2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 처분 때 기록하는 처분 이익은 얼마다고? 만 원이라고. 요게 핵심이잖아, 그지? 맞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처분할 때 기록하는 처분 이익이 얼마다고? 2만 원이라고. 요게 핵심이잖아, 그지? 요 2번 지문, 3번 지문이 맞는지 틀렸는지 너 잘 알고 있니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핵심이 되겠지. 됐지? 4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X2년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이거는 2만 원이 수익이고 요거는 만 원이 수익이니까 만 원만큼 차이가 있네, 그지? 누가 더 큽니까? 단기 매매 증권일 때가 더 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일 때가 단기 순이익이 더 작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맞게 되겠지. 됐지요?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기본원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 정답은 직접 노후비지, 그지? 2번이 되겠다. 기본원가는 뭐다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를 말한다. 가공원가는 뭐다고?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그래서 둘 모두에 해당하는 거는 직접 노후비가 되겠지. 문제 7번 주식회사 미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40만 원일 때 순실현 가치법으로 결합원가 배부하는 경우 B의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열심히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지? 결합원가 문제. 연산품 원가라고도 이름 부른다, 그지?
파이프라인 쭉 타고 오다가 분리점에서 3개로 갈라진다 이겁니다. A, B, C. 이때 분리점까지 올 때까지 든 결합원가 4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지? 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회사는 순실현 가치법으로 배분한답니다. 자,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이 물건 팔았을 때 돈 얼마 받을 수 있지를 의미하는 거고, 자, A는 200kg 곱하기 3,000원. 추가 온 거 없답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가 200 곱하기 3,000이지 뭐. 얼마입니까? 200 곱하기 3,000. 60만 원. B는요, 250 곱하기 2,000.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팔아먹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공원가가 12만 5천 원 더 든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야 되겠다, 그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팔 때까지 드는 돈을 빼야지 순실현 가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50만 원 빼기 12만 5천 원 하면 37만 5천 원. 그지? 순실현 가치라는 의미는 뭐라고?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앞으로 들 추가 가공원가를 뺀 개념이 순실현 가치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C도 같은 논리로 500 곱하기 1200. 60만 원에서 앞으로 들 추가 가공원가 7만 5천 원 뺍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525000 이렇게. A, B, C의 순실현 가치 열심히 계산해봤고 요거 열심히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되네. 150만 원을 A, B, C 비율을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B다, 그지? B의 비율 25%네. 그지?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25%를 받아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B는 10만 원. 됐지요? 분리점까지 올 때까지 들었던 4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B가 이제 안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B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원가가 12만 5천 원 드니까 10만 원 플러스 12만 5천 원이 B의 제조 원가일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10만 원 플러스 12만 5천 원 하면 22만 5천 원 되지. 그게 정답이 되겠지. 풀만하지요? 순실현 가치법이라는 연산품 원가 회계. 정답은 4번. 정답 찾았고요. 참고로 이번 회차에서 이 문제가 출제법에 벗어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모두 정답 처리되긴 했는데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대로 이렇게 풀고 정답 4번이다라고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문제 8번. 다음 중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하는 방법 3가지 공부했다, 그지?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 배분법, 비례 조정법, 영업외 손익법 이런 거 공부했고 단계 배분법은 아니다, 그지? 단계 배분법은 언제 공부했습니까?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안분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에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런 거를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아닌 거는 정답 2번 되겠지. 문제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겠다. 맞지요? 2번.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지요? 배 한 대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작업한다, 그지? 그러면 배 한 대 만드는데 돈 얼마 들었지? 그지? 배 한 대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그럴 때 쓰는 게 개별 원가 계산. 3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틀렸다, 그지?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는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 되겠지. 4번 확인합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더라, 그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안된 것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더라, 그지?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실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예정 배부액으로 측정해 가지고 빨리 좀 원가를 계산 진행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문제 10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공손이라고 한다. 맞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상적으로 아무리 제조를 하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공손을 정상공손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그치? 불가피하게 발생하지, 그지? 그래서 계획된 공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우리가 잘 세팅해 놓았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손이니까 계획된 공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정상공손.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오케이. 2번. 정상공손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지? 아무리 우리가 잘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요만큼은 생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다, 그지? 똑같은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거다. 비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그지?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제조 활동을 열심히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이름 부른다. 됐지요? 그래서 능률적인 생산 조건에서는 생기지 않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예측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정상 공손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요만큼은 생길 수밖에 없어라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비정상 공손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말장난인데 어쨌든 그지? 이것도 맞는 문장. 그러면 정상 공손은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표시하고 비정상 공손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꼬불꼬불 선을 한번 표시해 볼까?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지? 비정상 공손은 그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정상 공손은 통제 가능하다, 그지? 생산 조건을 능력적으로, 효과적으로 딱 생산할 수 있도록 잘 세팅해 놓으면 통제 가능하다.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몇 가지를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어. 제품 원가에 계산한다. 열심히 앞에 잘 설명해 놓고 뒷부분이 틀렸다, 그지?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데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산품 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원가에 계산한다. 즉 제품 원가에 가산한다. 즉 정상품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의 뒷부분이 틀렸다 이거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데 뒷부분 때문에 틀렸네. 정답은 4번. 아시겠죠?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했고 강조했던 포인트를 묻는 문제인데 다만 앞에 1, 2, 3 지문에서 말장난이 막 있어가지고 문제 풀 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었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이거지. 정상공손은 정상품의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되고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지.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단계세 공제법 맞지요?
2번 간접세 맞지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었다. 3번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다. 그지? 일반 소비세. 4번에 틀렸다. 그지? 생산지국이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를 고르십시오. 우리 이런 거 공부했다. 그지요? 가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금액 따질 때 그게 5만 원 미만이라고 금액이 미미하니까 안분 생략해도 된다. 그지? 안분 생략해도 된다. 생략 가능.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다. 면세 비율이 5% 미만 미미하니까 안분 생략해도 된다 이겁니다. 다만 단서가 있었다. 그지? 부가가치세로 따질 때 5만 원의 100배, 500만 원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따질 때 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세 비율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무시하실 수 없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귀찮지만 원칙대로 안분하자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서까지 잘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네. 공통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아이고 안 되겠네. 설사 면세 비율 5% 미만이라도 생략 못해. 원칙대로 안분하자. 안분을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 됐지?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아예 없답니다. 이상하다. 그지? 그러면 뭐 안분이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안분할 필요가 없지. 안분할 필요가 없다. 생략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라고 돼 있는 3번이 정답이랍니다. 어설프다. 그지? 다라는 거 그냥 우리 세법 규정에 있는 원문 그대로 소개해야지 제대로 된 문제인데 다를 막 좀 간략하게 만들려고 막 끼워 넣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겁니다. 따져봅시다. 1번 가의 경우 안분 생략해도 되잖아. 1번도 정답될 수 있어. 다도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 다도 정답이지만 가도 정답될 수 있고 다도 정답될 수 있는 사실 이상한 문제라고. 그래서 교재에는 이 상태로 도저히 수록 못하고 좀 보완해서 수록합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십시오. 모두라는 단어를 일단 끼워 넣어야 가, 다라는 것이 탈락되고 정답이 3번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도 어설픈 문구야. 그지? 이거 다를 좀 정확한 세법 있는 문장 그대로 소개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다 뭐였습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 시작했는데 공통으로 쓸 물건을 이번 과세기간에 팔았다 이거지. 그러면 팔 때는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원래 안분해야 되는데 이번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안분하지 못하고 전액 다 과세로 처리했다. 그지?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매입은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부 다 매입소득세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안분 생략하자라고 우리 공부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공부했던 세법의 원문을 다해 그대로 수록해가지고 문제 구성합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논란 없이 정답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가와 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13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이라면 확정신고세는 더 이상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그냥 말로 쭉 풀어 쓴 거다 이겁니다. 맞는 얘기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라는 단어는 조금 분석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실기편 작업 많이 해봤잖아,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1기 생각해 봅시다. 1, 2, 3월 1기 예정 신고를 했다면 1, 2, 3월에 대한 내용은 1기 확정 4, 5, 6월 신고할 때는 전혀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기 예정 때 이미 신고했고 납부까지 했다면 확정 신고 때는 전혀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환급세액은 이런 게 분석할 수 있겠네. 일반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예정 신고했는데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확정 신고서에 21번 라인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걸로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회사는 예정 신고 하긴 했는데 조기 환급 사유가 있었나 봐.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 그지? 이미 조기 환급 사유 있어서 예정 신고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다면 확정 신고할 때 굳이 21번 라인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 설명할 때 환급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좀 환급을 받았다라는 아주 예외적인 이런 상황을 좀 끼워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1번 지문은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니다.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틀렸다 그지?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영세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금액이 고지가 되고 그 고지된 금액을 그냥 납부만 하면 되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영세 법인 사업자라는 예외 때문에 모든 법인 사업자에 관한 요 2번 지문은 틀린 것이 되겠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니까 틀렸다. 그지?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 따져볼까? 예정신고 기간 예를 들어서 1기 따져봅시다. 1기 2월 1일에 장사 시작했다고 사업 시작한 2월 1일부터 출발하잖아. 그래서 1기 예정 기간 원래는 1월부터 3월까지잖아. 그러면 3월 31일 원칙적인 맨 마지막 날, 그지? 그렇게 따지는 것이다. 사업 시작한 날부터 원칙적인 그 기간의 종료일, 여기가 최초 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지 어설프게 좀 설명하고 있다, 그지? 그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 그러면 일기로 보면 1월 1일부터 사업 개시 2월 1일까지가 그지 최초 예정 신고 기간이다라는 엉터리 문장이 되어버렸다 이거지. 아시겠죠? 3번 틀린 질문. 4번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고지된 것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 고지된 걸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실적이다. 실적이 좀 부진할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신고할 수 있긴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을 때만 가능한데 모든 개인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신고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4번 지문도 틀렸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 지문이 되겠네. 됐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1번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2,400만 원이랍니다. 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이름 부르고 조건부 종합과세더라 그지? 그 금액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끝나버리고 2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종합과세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배당 소득이 2,400만 원, 2천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분리과세 안 되고 종합과세 해야 되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요? 2번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그지? 원천 징수만 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버린다. 3번 주택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돈 번 거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어. 전부 종합과세. 4번 인적용역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800만 원. 기타 소득인데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이니까 받은 돈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지? 그러면 6, 8, 48, 48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4, 8, 32, 3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다 이겁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지? 선택적 분리과세.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선택 못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종합과세 적용. 됐습니까? 과세 방법을 묻는 거. 엄청 우리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주제다 그지? 그거를 묻는 문제고요. 그래서 과세 방법 다른 하나는 2번이 되겠지. 2번은 분리과세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과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우리 공부했다 그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돈 받더라도 그거는 우리 회사 수익이 아니잖아. 세법도 똑같은 입장. 돈 받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총수익 금액이 아니다. 2번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이익 이런 거는 총수익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공부했다 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 공짜로 받은 게 만약에 사업과 관계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켜서 소득세 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공짜로 받았는데 사업과 관계없다면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고 증여세라는 별도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 이거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업과 관련돼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번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야 되고 정답은 2번이다. 3번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인데 이게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려면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과세 제외니까. 4번 자가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 이런 거는 생뚱맞다 그지? 우리 소득세법에 이런 문장도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거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품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한 제품을 또 다른 물건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 회계로 따지면 수익으로 기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세법에서 이런 문장이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문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조금 생뚱맞다 하더라도 정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지? 이미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잔소리 세법 규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어. 멘탈 흔들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 찾으면 된다라는 잔소리 드립니다. 됐지요? 지금까지 제 11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